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년이었어요. 정확히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잘 있었어?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2개나 들려 있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연락?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야. 잠깐 짐 좀 들어줘. 그러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벗으시면서도 집 구조를 살피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털썩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방이 제일 넓네. 오늘부터 여기가 내 방이야.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아, 준호는? 우리 아들 아직 퇴근 안 했어?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봐야겠네. 약속 지키러 왔다고 전해. 약속이요? 무슨 약속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5년 전에 한 약속이지. 아들이 나중에 꼭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이제 온 거야.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전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를 외면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약속을 지키러 오셨다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벌써 가방을 열어 옷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원래부터 여기 사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20년 차가 넘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죠. 큰 부자는 아니어도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고 가끔 안부 전화 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모든 사건은 8년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변하셨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2년째 유령 취급받고 있었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회사 자동문도 안 열릴 지경이었죠. 결국 어느 날 대표이사 방에 들어가서 사표를 팍 내던지고 나왔습니다. 여보, 나 그 망할 회사 때려치웠어.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잘했어요. 내 속이 더 시원하다. 망할 놈의 회사. 오늘은 소고기다. 퇴직금 5,3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띠링 소리가 나자마자 시어머니께 자동 알림이 간 것 같더라고요. 뭐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의 입이 그 알림이었지만요. 며칠 뒤 새벽 6시 현관문이 흔들릴 정도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살아있지? 문 열어. 남편이 머리도 못 감고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들어오시더니 남편을 스캔하듯 훑어보셨죠. 너 퇴직금 5,300 받았구나? 어머니,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나요? 아들아, 엄마가 누구니? 네 표정만 봐도 통장 잔고가 보여. 5,300 맞지? 무당도 아니고 통장을 투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때가 왔어. 드디어 때가. 엄마 유럽 보내줄 때가 왔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18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리신 것처럼요. 파리,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취리히, 빈, 프라하, 부다페스트. 유럽 수도를 다 외치시는데 마치 주문을 외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유럽 일주가 아니라 유럽 정복인데요? 정복? 좋아. 엄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올게. 60 넘어서 유럽은 엄마 인생에 처음 가는 거야. 근데 비행기 값이 좀 비싸더라. 3천만 원이면 될까? 3천만 원이요? 왜? 저거? 그래, 4천으로 하자. 쇼핑도 해야 하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는 돈의 단위가 다르다는 걸요. 10,000원을 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사업 자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대출? 완벽해. 은행 돈으로 효도하면 이자도 소득공제 되지 않니? 1억 빌릴 거 1억 5천 빌려. 5천이면 유럽 2달은 다녀올 수 있어. 2달이라고요? 아까는 한 달이었는데 벌써 2배가 됐습니다. 이러다 유럽에 아예 이민 가시겠다고 하실 기세였어요. 참, 비행기는 당연히 비즈니스 타야지. 이코노미는 다리가 저려. 엄마 다리 긴 거 알지? 168cm야. 어머니는 153cm. 아무튼 크단 얘기야. 호텔도 별 5개는 기본이지. 엄마가 욕심쟁이야? 대통령 스위트는 안 할게. 그냥 로얄 스위트 정도면 돼. 로얄 스위트가 그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여행사 팸플릿이 아니라 아예 책 한 권이었습니다. 유럽 완전 정복 100일 플랜이라고 직접 제목까지 쓰셨더라고요. 이거 봐. 엄마가 3년 동안 계획한 거야. 날짜별로 다 짜놨어. 월요일은 루브르, 화요일은 베르사유, 수요일은 몽마르트. 3년 계획이라뇨. 남편 퇴직금 타이밍을 3년 전부터 기다리신 건가요? 대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일단 저희도 생각할 시간을. 시간은 돈이야. 매일 환율 오르는데 뭘 생각해. 지금 유로 1,400원인데 내일 1,500원 되면 손해 아니야? 빨리 결정해. 그러시더니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셨어요. 여기 봐.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지금 예약하면 20% 할인이래.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안 와. 절대 안 와. 마치 홈쇼핑 진행자가 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4시간 동안 유럽의 위대함에 대해 강의하고 가셨어요. 나폴레옹도 그렇게 유럽의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유럽 공격이 일주일째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유럽 다큐멘터리를 틀어놓고 해설까지 하셨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가려고요. 특별한 곳? 어디? 백화점? 아울렛? 아니요. 그보다 훨씬 특별한 곳이에요.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뭔데 그렇게 비밀이야? 혹시 온천? 스파? 그 주말 시어머니는 평상복에 동네 마실 가는 가방 하나 들고 오셨어요.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멀어? 좀 멀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그럼 경기도 끝이네. 설마 강원도까지 가는 건 아니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추측 게임을 하셨어요. 프리미엄 아울렛이야? 신세계야, 현대야? 아님 그 새로 생긴 대형 찜질방? 어머니, 곧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3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의아해 하셨어요. 여기 완전 시골이네. 논밭만 있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 유럽 가는 중이에요. 뭐? 갑자기 무슨 유럽? 아니 잠깐, 설마 진짜로? 시어머니는 눈이 갑자기 반짝이더니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여권도 없는데 화장도 제대로 안 했고 옷도 이렇게 평상복인데 면세점도 못 들르고. 어머니, 여권은 필요 없어요. 여권 없이 유럽을 어떻게 가? 미립국이야? 경기도 여주에 도착했을 때 루덴시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루덴시아? 이게 뭐야? 잠깐, 설마?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한국 차들만 가득한 주차장, 한글 간판들, 김밥 천국까지 보이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유럽이야? 어머니, 여기가 한국 속 작은 유럽이에요. 유럽풍 테마파크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복권 당첨인 줄 알았는데 번호를 잘못 봤을 때 같았어요. 테마파크? 너 지금 진심이야? 내가 놀이동산 가자고 했어? 어머니, 일단 들어가 보세요. 진짜 유럽 같다니까요. 유럽 같긴 뭐가 유럽 같아. 저기 보이는 게 파전푸스인데. 저희 셋 입장료 6만 원을 내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막으셨어요. 6만 원? 이 돈이면 동네 뷔페 2번 가지. 왜 여기다 돈을 버려? 어머니, 제가 낼게요.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5m짜리 모형 에펠탑이 나타났어요. 이게 에펠탑? 우리 아파트 놀이터 정글짐이 더 커. 직원이 중세 기사 복장을 하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사진은 무슨? 내가 이런 짝퉁 앞에서 사진을 왜 찍어? 창피해서.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에 갔더니 정통 이탈리안이라고 써 있었어요. 파스타가 15,000원? 동네 분식집 잔치국수가 4,000원인데. 파스타가 나왔는데 옆에 김치와 단무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보면 기절하겠다. 파스타에 김치라니. 어머니, 한국식으로 변형한 거래요. 변형? 이건 그냥 파괴야. 카르보나라가 왜 빨간색이야? 고추장 넣었어? 미니 콜로세움 앞에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게 콜로세움이면 우리 집 반지하가 지하 궁전이네. 가짜 곤돌라를 보시더니 더 가관이었어요. 오리배에 이탈리아 국기 붙였다고 곤돌라야? 그럼 자전거에 날개 달면 비행기고? 그래도 끝까지 다 구경은 하셨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I love 루덴시아 티셔츠를 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죠. 이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루덴시아가 어디야 물어볼 텐데 여주요 하면 얼마나 창피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돈 없는 건 알겠다. 근데 이런 데 데려와서 유럽이라고 우기면 되니? 차라리 집에서 유럽 영화나 보여주지. 죄송해요, 어머니. 남편이 사업 성공하면 진짜 유럽 모시고 갈게요. 그래, 내가 80대면? 그때는 여기도 못 걸어 다녀. 아니에요. 꼭 지금처럼 팔팔하실 때 모실게요. 오늘 이 충격으로 수명이 5년은 줄었어. 유럽은 무슨 여주 당일치기나 다녀왔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동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며느리가 특별한 데 데려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루덴시아는 절대 안 말하시고요. 역시 체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루덴시아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한 달간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났습니다. 월 매출 2천만 원을 돌파한 날 남편이 통장 보며 펑펑 울었어요. 여보, 2천이야, 2천. 내가 해냈어. 아이. 울지 마. 옆집에서 119 부를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출 2천 찍고 일주일 뒤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출 감지 센서는 정확도 100%였어요. 아들, 잘 지냈어? 엄마 왔다. 어머니, 아유, 어떻게 또 아시고. 엄마가 뭘 알겠니? 그냥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근데 얼굴이 좋아 보이네. 사업 잘 되나 보다. 역시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만 봐도 매출을 아시는 특수 능력 보유자셨습니다. 그래서 용돈 좀 올려줄 수 있을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30만 원으로는 안 돼.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왜? 많아? 그럼 90만 원. 이게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이 90만 원이라니 프랑스도 놀랄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매출 발표일마다 오셨어요. 마치 주주총회 참석하듯이 정확하게 오시더라고요. 이번 달은 얼마야? 3천 넘었어? 그럼 보너스 줘야지. 보너스요? 그래. 매출 오르면 직원들 보너스 주잖아. 엄마는 정신적 지원 직원이야. 정신적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의 오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황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 집 하나 사줘. 집이요? 아니, 어머니 지금 아버지랑 사시는 집 있잖아요. 그 집 말고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독립하고 싶어. 68세의 독립선언이라니 대한민국보다 늦은 독립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너무 큰 부담인데. 부담? 아들이 돈 잘 버는데 뭐가 부담이야? 작은 아파트면 돼. 30평대 정도? 30평이 작은 아파트라니 시어머니의 스케일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님 빌라도 괜찮아. 단독주택도 좋고. 근데 정원은 있어야 해.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다. 그건 빌라가 아니라 리조트인데요. 아들 성공했으면 엄마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 남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상상 속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난감해하자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하셨죠. 집 안 사주면 매일 와서 여기서 살 거야. 선택해. 협박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의제는 단 하나, 시어머니 독립 저지 작전이었죠. 시어머니의 집 공격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정확하게 전화가 왔죠.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시어머니표 집 테러였습니다. 집 알아봤어? 오늘 계약해? 언제 이사해? 어머니,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뭘 그렇게 오래 알아봐? 집이 없어? 대한민국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요즘 따로 집을 구하신다는데. 뭐?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는데? 절대 집 사주면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혼자 밥 먹으라고? 그럼 어머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이 통하는 사람같이 보여? 아유, 4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외계인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집 사주면 이혼할 거야. 그 영감이랑은 이제 못 살아.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황혼 이혼이 트렌드래. 황혼 이혼이 트렌드라니 시어머니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죠. 야, 절대 집 사주지 마. 그 할망구 혼자 살면 일주일도 못 버텨.
그 할망구 아마 고독사 할 거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성화에 못 이겨 모시고 집 구경을 다니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온갖 집을 다 보여드렸죠. 처음엔 16평짜리 구축 아파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집이야, 닭장이야? 거실이 우리 집 화장실만 하네. 어머니, 지금 자금으로는 이 정도밖에. 자금? 아들이 월 3천 버는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 시어머니에게 대출은 만능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갚나요? 두 번째 집은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내가 두더지야? 땅속에서 살라고? 세 번째는 옥탑방이었죠. 이번엔 하늘로 보내려고? 미리 천국 체험하라는 거니?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내 20평대 깨끗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집이네. 깨끗하고 넓고 남향이고.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집을 둘러보며 흡족해 하시는데 중개사가 들어왔어요. 아, 이 집 보러 오셨구나. 좋은 집이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저렴해요? 얼만데요? 3억 5천이에요. 원래 5억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 무슨 사정? 중개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실은 여기 무당이 살다가 돌아가신 집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극적으로? 굿하다가 갑자기 칼 들고 춤추다가 그만. 그 칼로. 어머, 죄송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너무 잔인해서.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저렴해서 좋아한다니까요. 그때 중개사가 방문을 열었는데 온 벽에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아, 이건 아직 못 된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한 300장 정도? 자식들이 급하게 처분하느라. 거실 장판을 보니 빨간 얼룩이 있었어요. 저건 그날 흔적이에요.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요. 가끔 밤에 빛난다는 소문도. 빛나요? 네, 인광물질인가? 아무튼 새벽 3시면 초록빛이 난대요. 신기하죠? 시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가자, 당장 나가. 어머니, 잠깐만요. 특별 혜택이 있어요. 첫날 밤 무료 체험. 체험은 무슨 귀신이랑 같이 자라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어요. 미쳤어? 그런 집을 보여줘? 내가 무당이야, 퇴마사야? 어머니가 집 꼭 사달라고 하셔서 이 집이 제일 저렴하고 좋아서. 됐어. 집 필요 없어. 그냥 영감이랑 살래. 영감이 귀신보다는 낫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 이야기를 쏙 빼놓으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 중개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연기 어땠어? 대박이었지? 사실 그 중개사가 제 고등학교 친구 은정이었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서 무당집 연극을 한 거였죠. 부적도 제가 준비하고 빨간 얼룩은 케첩이었습니다. 최고였어. 오스카상 줄게. 근데 그 케첩 얼룩 진짜 안 지워져. 집주인한테 혼낼 것 같은데?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막는 것보다 케첩 자국 지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무당집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잠잠해진 사이 남편 사업이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돌파한 날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사장이야. 돈이 막 들어와. 통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아껴 써야 돼.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아껴서 뭐해.
이제 우리도 쓰면서 살자.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그날부터 남편은 지갑이 아니라 현금 분사기가 됐어요. 첫 번째 희생양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용돈을 월 2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다 뭐니? 너무 많아. 시어머니가 돈을 거절하는 척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론 0.5초 만에 받으셨지만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달 이렇게 드릴게요. 아버지도요. 얘가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이렇게 많이 줘도 돼? 당연하죠. 제가 이제 잘 벌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품 선물 공세가 시작됐죠. 어머니, 이거 샤넬 가방이에요. 아버지는 롤렉스. 어머, 이게 그 유명한 샤넬? 동네 김 여사가 메고 다니던 그거? 남편의 씀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폭탄이 떨어졌죠. 도연아, 넌 맥북 프로, 서연이는 아이패드. 아빠, 진짜요?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이 뭐가 대수야? 아빠가 이제 돈 많이 벌어. 아이들 학원도 죄다 프리미엄으로 바꿨어요. 영어 학원만 월 150만 원이었죠. 여보, 이렇게 쓰면 안 돼. 저축도 해야 하고. 저축?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저축해?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용돈 300만 원 드릴게요. 뭐, 300만 원? 자네 정신 나갔나? 아유, 아니에요. 이제 잘 벌어서. 이서방, 이 돈 당장 집어넣어.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잘 번다고 이렇게 막 쓰나? 젊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지금 이렇게 쓰면 나중에 후회해. 괜찮습니다. 돈은 계속 벌면 되니까요. 계속? 자네가 재벌이야, 대기업이야? 온라인 쇼핑몰이 평생 가는 줄 알아? 내가 잘 몰라도 유행 지나면 금방 벌이가 줄어드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야. 친정 부모님은 용돈을 딱 30만 원만 받으셨어요. 그것도 명절이나 생신 때만요. 미수가, 네 남편 좀 말려. 돈을 물 쓰듯 하네. 저도 말리는데 안 들어요. 한탕주의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나. 남편은 자기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동창 모임에 벤츠 타고 가서 한턱 크게 쏘고 SNS엔 명품 자랑을 매일 올리고 여보, 나 이제 성공한 사업가야. 모두가 나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 질투지. 다들 내가 성공한 게 배 아픈 거야. 그때 친정아빠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비상금 따로 모아둬라. 네 남편 저러다 망한다. 친정아빠의 말씀이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친정아빠의 예언은 정확했어요. 남편이 돈맛에 취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거든요. 창고 3개 더 임대하고 직원 10명 뽑고 광고비만 월 1,000만 원씩 쏟아부었죠. 여보, 이제 대기업 만들 거야. 아마존처럼. 아마존? 우리는 동네 슈퍼마켓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중국 공장에서 납품 사고가 터졌습니다. 불량품 5,000개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뭐야? 가방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잖아. 환불 요청이 폭주했고 악성 리뷰가 쏟아졌어요. 별점이 5점에서 1점으로 수직 낙하했죠. 거래처들이 줄줄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제 거래 끊겠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2년 만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빚만 7억이 넘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 우리 신혼집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살던 32평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팔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사간 곳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였어요. 지하 1층 습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집이었죠. 엄마, 여기서 살아야 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곰팡이 냄새. 숨을 못 쉬겠어요. 잠시만 참자. 남편은 매일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한 거 알고 싶어? 목록 작성해드릴까? A4 용지 10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늘에서 지하까지 우리 인생이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추락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죠. 지하라서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10번을 걸어도 수신 거부였죠. 한 번 겨우 받으셨을 때는 바쁘다며 0.3초 만에 끊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시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동안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받으셨으면서도 모른 척 하셨죠. 오히려 사업 실패가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내조를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신 거였어요. 며느리가 명품 사달라고 졸라서 남편이 돈을 막 썼다고요. 저는 마트 세일 제품밖에 모르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받은 용돈도 부정하셨어요.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 받았다고 우기셨죠. 시아버지가 통장 내역을 보여드려도 그건 자기가 저축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요. 가난이 옮을까 무섭다면서 가난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하셨죠.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돈 있을 때는 아들, 없으면 남. 시어머니의 일관성에 씁쓸하게 감탄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우리 월세집을 보러 오신 날이었어요. 지하 계단을 내려오시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으셨죠. 이게 집이야, 지하 벙커야. 전쟁이라도 났어? 아빠, 잠시만 여기서. 잠시? 벽에 곰팡이가 피카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때 서연이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한 달째 낫지 않는 기침이었죠. 애가 왜 이렇게 기침을 해? 곰팡이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곰팡이? 친정아빠가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네 이리 와. 아버님은 무슨 네가 가장이야, 곰팡이 사육사야. 애들이 병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미수가 짐 싸. 당장 애들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우리 손주들 폐병 걸리게 할 거야? 친정아빠는 그날로 우리를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충격 선언을 하셨죠. 자네는 내일부터 여기서 일해. 축사에서 일할 거야. 축사요? 소 키우는 곳이요? 그래. 소똥 치우고, 소 밥 주고, 소랑 대화하고, 소가 너보다 낫겠다. 하지만 전 축산업은 전혀 몰라. 사업도 전혀 몰랐잖아. 그래도 했잖아. 망했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남편은 친정아빠를 따라 축사로 출근했어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죠. 여보, 나 소똥 냄새가 몸에 배었어. 샤워를 해도 안 빠져. 수고했어. 그래도 아빠가 생활비 다 주시니까 우리 참자. 장인어른이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시켜. 소가 나를 불쌍하게 봐. 저녁 먹어라. 일했으면 밥은 먹어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손에서 소똥 냄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월급은 100만 원. 친정아빠는 처가살이에 숙식 제공이니 감사하라고 하셨죠. 처가살이 한 달째 남편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겠어. 100만 원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제 알았어? 그리고 소가 의외로 똑똑해. 내 이름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날부터 남편의 진짜 참교육이 시작됐죠. 나중에 들으니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서울사위라고 불렀대요. 서울사위, 오늘도 소똥 치우러 왔네? 축사 생활 1년째 남편이 소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은매야, 오늘도 잘 지냈니? 나는 오늘도 장인어른께 혼났어. 소가 음매하고 대답하면 남편이 고마워했죠. 처가살이의 유일한 친구가 소였던 겁니다. 2년째 남편이 축산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 소는 임신 3개월이야. 표정만 봐도 알겠어. 소 표정을 읽는다고? 이 소도 입덧해. 풀 안 먹고 막 짜증내. 친정아빠도 남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서울사위, 이제 좀 사람 됐네. 소도 자네를 따르고. 3년째 동네에서 남편을 소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소 상태만 보면 병을 다 알아맞혔거든요. 아이, 서울사위, 우리 소 좀 봐줘. 밥을 안 먹어. 이 소는 스트레스예요. 옆소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자리를 바꿔보세요. 신기하게도 정말 맞았어요. 남편이 소 심리 상담사가 된 거죠. 4년째 남편이 저에게 진심을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돈 맛에 취해서 가족도 현실도 다 잊었었어. 이제 깨달았어? 소똥 치우면서 깨달았어. 소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 했나 싶어서. 5년째 되던 어느 날 친정아빠가 남편을 불렀어요. 5년 됐다. 네, 아버님. 네? 이제 어떻게 할래? 서울 갈래? 여기 남을래? 남편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가 사업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평생 소똥 치울 거야? 아니요. 장인어른 밑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이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친정아빠가 한참 남편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그래, 자네가 진짜 반성했구나. 사실 자네 일 잘해. 내 후계자로 키울까 생각 중이었어. 정말요?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한 달에 고작 100만 원 받고 가족들 고생시킨 거 보상해야지. 일주일 후 친정아빠가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새 아파트 열쇠였죠. 분가해. 이제 네 가족이랑 제대로 살아. 빚도 다 갚아놨어. 아버님, 이건 너무... 남편이 그 자리에서 큰절을 하며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울지 마. 소들 놀란다. 그리고 내일도 출근이야. 새벽 4시. 네, 새벽 3시 반에 오겠습니다. 미쳤냐? 4시면 4시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알게 된 거죠. 가족 그리고 소통의 가치를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은
소통으로 비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작지만 착실한 사업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잘 있었어? 어머, 얼굴이 좋아졌네. 5년 전 간암 바이러스 운운하시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며느리 보고 싶어서 왔지. 그동안 연락이 왜 없었어? 서운했어. 연락이 없었다고요? 전화번호를 차단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니 구경을 시작하셨어요. 어머, 집이 좋네. 32평? 33평? 남양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어. 우리 아들이라니. 5년 동안 남이었다가 갑자기 아들이 되셨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일하러 가셨어요. 축사에. 축사? 아직도? 아이고, 고생이 많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산 거야? 친정 아버지가. 아, 사돈이? 역시 사돈이 최고야. 나도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방마다 다 구경하셨어요. 마치 부동산 감정하러 온 사람 같았죠. 큰 방이 좋네. 햇빛도 잘 들고. 여기서 자면 건강해질 것 같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긴. 그동안 서운했던 거 풀려고 왔지. 5년이나 얼굴 못 봤잖아. 우리가 못 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안 보신 거잖아요. 라고 제 속마음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제 우리 다시 가족답게 지내자. 과거는 잊고. 과거를 잊자고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 있으신가 봅니다. 참, 내가 점심 해줄게. 냉장고에 뭐 있어?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며느리한테 밥 해주는 게 시어머니 도리지. 5년 만에 갑자기 도리를 찾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셨어. 뭐? 어머니가? 왜?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퇴근하면 와.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니, 갑자기 왜? 왜긴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5년이나 못 봤는데. 남편이 저를 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도 어깨를 으쓱했죠. 나도 몰라. 자, 먹어.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야. 맛있지? 네, 맛있네요. 그럼 엄마 손맛은 변하지 않아. 앞으로 자주 와서 해줄게. 자주 오신다고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계셨죠. 미수가 문 열어. 짐이 무거워. 어머니, 그 짐은 뭐예요? 뭐긴 이삿짐이지. 이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니 곧장 큰 방으로 가셨어요. 이 방 내 방이야. 옷 정리 좀 도와줘. 잠깐 어머니, 이게 무슨... 아 맞다. 준호가 예전에 약속했잖아. 나중에 꼭 모시겠다고. 그건 5년 전 이야기고 5년이든 10년이든 약속은 약속이지. 아들이 한 약속을 엄마가 기억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이미 옷을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번개 같았어요.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상의? 가족끼리 무슨 상의야?
엄마 아들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요? 어느 나라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짐 들고 와서 들어오신대. 뭐? 알았어. 최대한 빨리 퇴근할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미숙이 너, 너무 그런 눈으로 나 보고 있지 말아라. 나 5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너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다고. 5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5년 동안 차단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나 병 있어. 병이요? 무슨 병이요? 외로움병.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의사가 가족이랑 같이 살래. 의사가 그런 처방을 한다고요? 정신과 의사인가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계시잖아요. 그 영감? 매일 화투나 치러 다니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혼할 거야. 이혼이요? 그래, 황혼이혼. 요즘 트렌드야. 유튜브에서 봤어. 또 유튜브입니다. 아직도 이혼의 꿈을 못 버리셨네요. 시어머니의 모든 결정은 유튜브 기반이었어요. 이른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방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짐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저녁 먹었어? 엄마가 밥 차려줄게. 묻고 있잖아요. 이 짐들이 뭐냐고요? 짐이 뭐긴, 엄마 옷이지.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려고.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5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지려는 순간이었죠. 나가세요. 뭐? 갑자기 왜 이래, 아들? 어머니 집 아니에요. 나가달라고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 약속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약속이요? 어머니는 저한테 한 약속이 없으셨나요? 무슨 약속? 아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 주겠다는 약속이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망했을 때 어디 계셨어요? 전화 한 통 안 받으셨잖아요. 겨우 받으면 0.3초 만에 끊으셨고.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가난이 옮는다고 하셨죠? 바이러스라고. 제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였나요?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병균이었나요? 그때는 그때는 뭐요? 돈이 없으니까 아들도 아니었던 거죠. 용돈 드릴 때는 매일 오셨으면서. 남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제가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제 실패를 아내 탓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셨다면서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서요? 그럼 전 화 안 났을까요?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제 심정은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축사에서 소똥 치우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왜 어머니는 날 버렸을까? 내가 그렇게 못난 아들이었나? 소한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한대. 돈이 없으니까 아들도 아니래. 그런데 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음매하고 제 옆에 와서 머리를 비벼줬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저를 위로해주는데 친엄마는 5년이에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집 생기니까 오셨네요. 준호야.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지 마세요. 전 5년 전에 이미 어머니를 마음에서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난 네 엄마야. 엄마는 무슨, 돈 있을 때만 엄마고 없으면 남인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들어오셨죠. 이 할망구가 여기서 또 무슨 짓이야? 남편이 시아버지께 고개 숙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데려가 주세요. 전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 잘했다. 아이, 가자. 이리 와. 애들 더 괴롭히지 말고. 싫어. 안 갈 거야. 안 나가세요? 그럼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처럼 전화번호도 바꾸고 영원히 연락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너 정말로?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필요 없는 사람은 버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참다 못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 집에 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래, 안 가겠다고? 그럼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그 이혼 하자고. 뭐, 이혼? 그래, 이혼. 나 40년을 넘게 참았어. 더는 못 참겠다. 당신이 뭘 참았다는 거야? 뭘 참았냐고? 당신이 내 퇴직금으로 주식한다고 가져가서 다 날린 거. 당신 친정 돈까지 끌어다 쓰고 빚만 남긴 거. 아버지, 그게 무슨... 네 엄마가 5년 전에 주식한다고 난리였어. 대박 난다고? 결과 전 재산 날렸다. 그건 운이 나빴을 뿐이야. 운, 도박이지 그게 투자야.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한테 손 벌렸잖아. 돈 있을 때만 찾아가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일 한심한 게 뭔 줄 알아? 아들 망했을 때 당신이 한 짓이야. 전화도 안 받고 욕하고 다니고. 그때는 뭐, 나도 봤어. 당신이 동네에서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 탓이라고 했지. 창피해서 못 살겠더라.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미수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난 시아버지라. 아버님, 40년 동안 당신 이기심을 참았어. 체면 차리느라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럼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 애들 앞에서 맹세해. 이혼할 거야. 당신이 계속 이러면. 아니, 이 나이에 이혼을? 하자며. 나이가 뭐 70이면 못해? 앞으로 10년은 더 살 텐데 편하게 살아야지. 당신 매일 황혼 이혼 노래 불렀잖아. 결정해. 조용히 집에 갈 거야. 이혼 서류 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 이기적인 것.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아픈 말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알았어. 집에 갈게. 이혼은 하지 마.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왜 아들이 당신을 거부하는지, 왜 내가 이혼 얘기를 하는지.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아버지를 따라 나가셨죠. 문이 닫히기 전 시아버지가 뒤돌아보셨어요. 준호야, 미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편하게들 살아. 그렇게 시부모님이 떠나셨어요.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연락 한 번 없으셨죠. 대신 가끔 시아버지가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셨죠. 미수가, 나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반찬통 여러 개를 들고 계셨죠. 준호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도 될까? 네,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쑥쑥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죠. 준호는 아직 일하니? 네, 축사에 있어요. 그래, 고생이 많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었어.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5년 전 준호가 힘들 때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어. 돈만 보고 아들은 안 봤어. 가난 바이러스라고 했던 것도 미숙이 네 탓이라고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네 시아버지가 이혼 얘기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뭘 했나 싶어서.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45년 같이 산 남편도 날 버리려고 하고 아들도 날 거부하고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퇴근한 남편이었죠. 어머니? 준호야, 엄마 잠깐 왔어. 반찬 주고 가려고. 남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아니, 평생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다. 돈으로만 가치를 매겼어.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남편이 황급히 부축했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축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소한테 하소연했다는 것도, 엄마보다 소가 나았다는 것도.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 짐승보다 못한 엄마였구나, 내가. 용서 못해도 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후회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줘.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겠어. 기다릴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문이 닫히고 남편이 조용히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가 5년 만에 왔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요.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는 아이들과 외출했어요. 집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 남편이 어머니를 피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무작정 찾아오지 않으셨죠. 대신 가끔 전화로 허락받고 오셨어요. 반찬을 조금 가져오시거나 손주들 용돈을 주고 가시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그 욕심 많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가는 중이었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축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친정아빠의 정식 동업자가 되었죠. 소똥으로 만든 친환경 비료 사업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곰팡이 핀 지하에서 기침하던 때가 까마득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는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40년 만에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고요.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친정아빠는 가끔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사위, 이제 제법 사람 됐네. 아버님 덕분입니다. 뭐가 덕분이야? 소똥 덕분이지. 그럴 때마다 모두가 웃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진부한 말이지만 우리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어요.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난 시간이 바로 그랬어요. 망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곁에 진짜 가족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